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왜 네 종목은 오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자산 가치, 그러니까 자산주의에 따르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네 종목이 왜 못 오르느냐? 그 외적인 요소로서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의 수준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 플레이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언론에 얼마큼 노출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수준의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언론 플레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 세 번째는 그 재료 매매죠. 그러니까 현재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높은 성장을 할 것 같은 기업이 있어요. 지금 증시는 어떤가요? 통상적으로 앞으로 높은 성장을 할 것 같은 기업, 이 기업이 주가가 언론 플레이에 과장 포장돼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그래요. 지금 그 코로나가 어쩌저쩌해서 바이오주들 보면 어때요?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 백신 개발할 거다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막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짬뽕 돼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종목이 오르지 못하는 데는 이것도 적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네 번째는 수급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기술적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루두루 이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오늘은 자산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아주 독특한 기질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매번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A 종목과 B 종목이 있어요. 둘 다 수소차입니다. A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수소차 진출한다고 그러고요. B는 기존의 주력 사업이 있고, 이 주력 사업에서 흑자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수소차가 붙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얘는 PBR이 10배고 얘는 PBR이 0.1배였을 경우, 얘는 배당이 없고 얘는 배당이 5%였을 경우, 현재 주가는 어떤 종목이 가냐면 이 종목이 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이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봐보세요. 수소차가 단시간 내에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A를 사야 돼요. A가 성장성이 더 빠르니까. 그쵸? 그런데 이게 늦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얘는 결국에 규모 경제를 가도 얘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센티미터적으로 따져는 봐야 돼요. 개념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상. 왜 그러겠어? 이 기업은 아무것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생산 라인을 늘려야 돼요.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근데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갈수록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적자죠. 그런데 여기서 생산을 늘려야 되잖아. 그럼 공장을 지어야 되죠. 공장 짓자마자 빠른 속도로 풀테파로 돌아야 되는데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기전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익분기점을 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얘는 기존의 이익에서 커버해 주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산 노하우가 있지. 얘는 초기니까는 생산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력이라는 게 있고 또 조직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명 말하는 전사적 전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고용을 해야 되고 그 고용의 자체도 풀테파로 돌지를 못하잖아요. 인건비는 비싸지. 근데 얘네들은 추가 고용하지 않고 전략적, 전사적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계추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죠. 그만큼 뭡니까? 그래야 하여튼 요런 이제 부분들이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자산주의에 대한 어떤 불신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기업이라는 것이 방금 얘기했던 A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영원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익이 따박따박 붙으면 그대로 성장이 가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B 같은 기업은 이미 기존 사업을 통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수소차가 어느 정도까지는 얘한테 영향을 덜 미쳐요. 덜 미쳐도 주가가 싸면은 이게 더 값어치가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지. 그냥 오로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에 있는 기업은 일정 부분의 자산 비중이 돼 있고 그 자산 비중으로 수소차를 봤을 때는 아직은 크지 않다는 논리로 B 종목은 나쁜 회사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 갖고 이 종목은 주가가 계속 빠져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는 일부분은 설득력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일명 말하는 자산주잖아요. 자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자산을 비판적으로만 보느냐?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을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신뢰성이에요. 경영자의 도덕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는요, 회계조작, 횡령 배임입니다. 말 그대로 법적 도덕성 행위에 해당해요. 이게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일이죠. 신생기업은 자산이 없으니까 해먹을 게 없다라는 주의고 그렇진 않지만 그런데 이 자산주 같은 경우는 헤쳐먹은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주의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들이 우리 증시의 밑바탕에 강하게 깔려 있는데요. 기업들의 도덕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커졌다 줄어들었다 그래요. 줄었다 하는데 우리가 2000년대부터 2009년도까지는 그 외환위기 여파 때문에 기업들을 많이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경험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통계적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경험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도덕적 문제가 작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심해요.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경영자들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지 않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거나 계열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그 지분을 갖고 납품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받아가지고 이제 빼먹는 이게 이제 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횡령배임도 있고 뭐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불과 3개월 만에 순자본 5천억이 불과 3개월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전부터 빼먹었다는 얘기일까요? 한 번 헤쳐먹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모를 일이죠. 그래도 회계 관련법이 있으니 그 회계 감사법이 있으니까 설마 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있어. 제가 이제 차마 입으로 얘기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이 뭐냐? 경영자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 경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영자들이 있어요. 야, 인생 한 방이야. 즐기면서 사는 거야. 못 쪼잔하게 그래. 그래가지고 올인을 해. 뭐에 삘이 꽂히면 그냥 올인을 해. 그죠?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야. 작살 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그 회사가 망한 게 성간주의 의무 때문에 망한 건지 이거랑 같이 겹친 건지 이걸 목적으로 이게 작동된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항상 이런 데 보면은 성간주의 의무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망했어. 저도 이제 소액주주 운동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경영자 고소고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꼭 이제 걸리잖아요. 최종적으로 횡령배임에 걸린 기업들 보면은 꼭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 따라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1조 원 있는 자산회사가 1조를 갖다 올인해버려. 한 개에다가.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쫓아붙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멀쩡했던 자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뭉뚱그려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또는 이전부터 사실상 인플레이션 시대가 돌아왔었어요. 맞습니까?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가 2013년도부터 디플레이션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그 범위 있죠. 그 과정에서 좀 반등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벌어진다 해서 모든 기업이 자산 실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왜 그냥 부동산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투자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냥 단순한 공식에 매매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 관심 없어. 그냥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해요. 우린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가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 왜곡되는 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언젠가는 오를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냥 뭉뚱 싸잡아가지고 자산주들은 비전이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PBR이라는 게 사라져버리고 퍼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상당한 모순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모순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PBR과 퍼의 모순법 이런 모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 한번 가질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또 한 번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성과입니다. 성과 배분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 우리가 2000년대부터 2008년도가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외환위기 터지면 어떻게 돼? 기업의 자산가치가 다 사라졌겠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부터 기업들이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2009년도까지 자산을 축적했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산을 매각을 해요. 자산을 매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이익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영업 외이익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때는 특별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매년 30억을 벌던 기업이 갑자기 특별이익으로 2천억, 3천억씩 벌어들여요. 이거는 청산, 현금이 들어오는 이익이에요. 현금이 들어오는 이익이에요. 그래갖고 30억에서 막 2천억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상은 만약에 5년 주기로 30억 버는데 2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거 나눠야 돼요. 나눠가지고 5년이다 그러면은 430억에 대한 실질적으로 성장이 있었던 기업이라고 봐야 돼. 아닙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단기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30억 버는 회사라고 생각해. 그게 상당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질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그런 소식이 오면 그냥 와장창 이렇게 돼버려, 주가가.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가. 그죠? 옛날엔 그랬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배당을 안 줬어요. 웃긴 일이지.
봐보세요. 주주들에게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투자해주면 돈 많이 벌면은 앞으로 배당 많이 줄게 그래놓고 돈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벌면 배당을 안 줬어. 그때 당시에는요, 배당하는 기업은 아주 나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유행가를 만들었어요. 이 유행가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임직원. 지분율 3% 들고 주인 행세하는 기업은, 경영자들은 주주들한테 돈 주기 싫잖아. 왜? 그 돈 내가 다 헤쳐먹을 수 있거든. 그죠?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 돈 갖고 내가 성과급 받아야 되거든. 적자 볼 때도 월급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적자 보는데도 인건비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기업도 있어. 그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잉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배당 주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붙인 거야. 배당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배당하는 기업이 성장을 더 잘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주의는 그래. 이유가 있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제가 느끼기는 그래. 경험주의적으로는. 어쨌든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당은 10조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1년에 기업이 150조 원을 벌어도 10조 원도 안 했어. 한 7조 6조 그랬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경영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성과 배분이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투자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식이 바뀌고 등등 했고, 요즘에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본을 받지 않으면 구멍가게도 못 열어요. 왜냐?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어도 몇 억씩 줘야 되거든.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잖아요. 이자 내야 되고 리스크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투자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투자자들은 투자 안 한다 이거야. 주주들을 호구로 보니까. 그죠? 그랬다가 이제 이런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배당을 한 20조에서 30조 정도를 해요. 그래도 한국은 배당을 조금밖에 안 한다라고 소문날 정도로 치졸한 부분이 있지. 그쵸? 물론 이런 얘기를 듣는 기업주들은 되게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오는 거니까. 제가 조금 표현을 좀 거칠게 해서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을 거예요. 조금 이제 강조하는 바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성과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불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명 말하는 PBR,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그런, 그러니까 BPS죠. 쉽게 얘기하면 BPS와 PBR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 깡통 기업이었죠? 껍데기만 있었잖아요. 알몸이었지. 외환위기 때문에 탈탈 털려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배철강이니 어쩌니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멍가게였어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창하철강, NI스틸 등등에 대한 뭐 그룹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굵직굵직한 계열사를 보유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죠?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게 2009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뭐 규모의 문제지만 자산형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성장이 둔하거든. 자산의 몸짓이 상대적으로 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성장 모멘텀이 부재된 거예요. 맞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뭐가 떴습니까? 전기차, 바이오, 여기는 이제 의학,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거였죠. 바이오 뭉뚱그려서. 그 다음에 ICT, 자원개발, 대우나, 뭐 등등등이 있었지만, 이에 어그러지고, 얘네들은 아직도 연구 개발이니 어쩌니 규모 경제를 가지도 못했죠. 전기차는, 전기차 기껏해야 이제 전체의 5%예요. 이게 지금 몇 년 걸렸어? 10년, 11년, 12년 걸렸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전체의 4, 5%밖에 바꾸질 못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지. 그쵸? 수소차는 이거보다 빨라요. 빠를 수밖에 없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니까. 뭐 전기차도 나름대로 지원한다고 왔지만은 뭐 트럼프의 역주행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설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였어요? 개발 단계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는 시제품 단계, 그 다음에 양산 단계.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여 년 동안의 성장 모멘텀이 부재됐던 거예요. 돈을 못 벌었지, 개발 단계니까. 근데 이제 시제품 단계와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에너지만 놓고 보더라도, 환경에 대한 에너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신재생 비율이 얼마입니까? 뭐 10% 20% 넘어간다고 그러고 앞으로 이걸 확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현재 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봐보세요. 세종텔레콤이 시총이 300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인가? 그거를 270억인가 300억 미만에 주고 샀어요. 지분을.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은 흑자기업이고 배당도 줄 것이고 지금 PBR이 0.3이니 지금 주가가 올라서 0.3이지. 그죠? 안 올랐을 때 0.1이니 2니 그랬겠지? 그죠? 기가 막히거든. 그 다음에 경방이 한진을 지분을 사들였죠. 한진이 그때 당시 지금도 PBR 1배가 안 되거든요. 뭐 0.8이나 그런데 주가 상승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뭐 0.34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상장사는 그렇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제법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형 찾아보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1% 성장해요. 1% 성장하는데 PBR 0.3배에 배당을 10% 주는 거 사요. 배당 10% 준다니까 자기 시총에.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난 10%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1% 성장하는 기업이 10% 성장으로 둔갑할 수 있다니까?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실적은 최저치 있는 기준으로 주가가 빠져가지고 10% 성장한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이익을 내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배당이 1%일 때와 주가가 떨어져서 10%일 때 배당을 이렇게 타는 기업의 주주들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없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성장성이 있다니까? 그죠? 그런데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사고방식에 빠져서 이 회사는 성장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내 투자 원금 회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매년 똑같은 이익을 내도 1% 이 주가가 올라서 1% 배당받을 때 10% 배당받을 때는 다를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 성장하는 기업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주식시장에서 배당 10%라는 종목을 때로 갖다 잡아갖고 사고 이 종목이 앞으로 10%만 준다고 하면 이익 성장이 없다고 하면 얘는 10% 성장 회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익 성장을 가버리게 되면 더 큰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뉴스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지난 20년 동안 자산주들이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장 모멘텀이 없었던 건데 지금 뭐라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저평가 종목의 고배당주들은 인수합병한단 말이지, 또는 지분을 인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를 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갖고 2000포인트 간 거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M&A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저가 경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어요.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익 성장이 없이 매년 꾸준한 이익을 주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배당률이 10% 넘어간 경우에는요, 경영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딨어. 경영해도 그렇게 10%씩 성장 못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하고는 영업활동 갖다가 포기하고 이거 사놓고 그냥 이것만 먹고 살아도 될 판인데, 그런데 이제 상장법 기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 금호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돈 받아 증자 받아 가지고 금융사를 차려버려. 그냥 창투사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해. 이제 이건 성과를 봐야 돼요. 아직 성과가 입증되진 않았지.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경방도 있죠. 경방도 사모펀드 같은 거 해가지고 투자해 갖고서는 뭐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그 자본 운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700억인가 900억인가 갖다 때려박았거든. 부동산 팔아가지고요. 그런 케이스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제법 많죠. 세 번째는 DY라든지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또 되게 많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한라홀딩스, 그 다음 또 누가 있더라? 하여튼 좀 많아. 여기에는 이제 세방도 있지. 세방은 성진실업이라는 거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매출액이 폭등하고 있어요. 시너지 효과 목적으로 인수합병한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베스텔도 있지. 세아베스텔이 이익이 300억이야, 예를 들어서. 매출은 1조인데. 마진율이 1%도 안 돼요. 뭐 그럴까 싶은데. 그런데 600억인가 얼마를 주고 알루미늄, 그 소재, 항공기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 그 장비에 대한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하여튼 몇백억 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마 매년 몇백억의 이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세아베스텔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그죠? 조단일 거 아니야. 그런데 조단위 회사가 몇백억대의 회사를 샀는데, 지분 100% 샀는데, 지분 100%는 말 그대로 고스란히 이익으로 넘어오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요. 절대적으로도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도 많이 내요. 자본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세방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전지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자체의 유통사업에서는 100억대, 200억대 이익을 봐요. 100억대, 200억대 이익을 본다고. 그런데 이 성진실업을 인수했을 때 성진실업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성진실업이 이제 상사업이기 때문에 물류를 하잖아요. 그 물류 비용이 있어요. 그럼 그 물류 비용이 고스란히 세방의 이익으로 돌아오잖아요. 수직 계열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익이니까 그 이익과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맘먹어요. 그런데 200억 정도 주고 샀어요. 아시겠습니까? 세방도 조단이잖아요. 수천억에서 조단이란 말이에요, 자산이. 이해되십니까? 조단인데 200억 갖고도 기존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니까? 성장성은 더 높고요.
이해되시죠? 지난 십수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DY와 네오 위즈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스타트업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인수합병이겠죠? 근데 이 회사들은 스타트업을 투자하는데 네오이즈 홀딩스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스타트업이요. 처음에가 87억인가 그랬어요. 자산이. 그런데 490억인가 이익을 냈어요. 투자 활동을 통해서. 얘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니까 490억의 이익을 냈어요. 87억에서. 그래가지고 600억대가 된 거예요. 600억대가 된 상태에서 작년에 40억 이익을 봤어요. 반기 기준으로. 현재 올해 들어왔고 140억 이익을 낸 거예요.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얘들은 흑자적자로 왔다 갔다 해요. 금융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균을 따져보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과거에 적자가 있었지. 근데 87억에서 600억까지 오는데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조그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벤처라고 표현을 하죠. 그 기업들이 당장 이렇게 이익이 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쵸? 옛날에도 뭐 벤처기업 한다 그러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손익분기점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맛집 투어 하잖아요. 새로운 데다 돈을 많이 쓰는 습성들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것에. 그러면 새로운 것은 누가 만들어내요? 대기업이 만들어내요? 스타트업이 만들어내요? 스타트업이 만들어내죠. 외환위기 때에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늙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늙어버렸거든. 그런데 새로운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는데 지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불러버린 거지. 그죠? 그래갖고 나라가 반토막 난 거예요. 그랬다가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네이버가 탄생하고 다음이 탄생한 거예요. 카카오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젊은 사람들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유경제라는 개념도 젊은 사람들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이디어들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현재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아시겠습니까?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랑 바이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60조 원이 100조 원이니 하는 그런 뭡니까? 바이오사가 적자예요, 흑자예요. 흑자도 있지만 적자인 기업들도 제법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자본금이 1억인, 자기 자본이 1억인 회사가 흑자를 내고 있다니까? 그리고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바이오도 바이오 나름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성과를 기다리는 기업도 있고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대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PBR이 0.3배예요. 그런데 자기 자본이 3천억인 회사가 여러 가지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의 계열사에서 무려 600억의 이익을 낸다고 해보세요. 20% 성장이에요. 요거까지 하면은 몇십 프로 성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PBR이 1에서 0.5에서 0.2로 계속 땅을 쳐박고 매수매도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고 매년 적자인데 앞으로 높은 성장을 할 거라는 이유로 그냥 주가가 버블로 막 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놈이 또 간다고 무조건 그걸로 사야 된다고 노래만 부르고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PBR이
100배에 있어서 현재 이익으로 50년이라는 시간 또는 2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PBR이 0.1배인데 비록 높은 성장이진 않지만 8% 성장을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로는 누가 더 가치적이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나쁘다고 부정하고 무조건 이것만 사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시장 아니냐. 이게 전형적인 버블. 이를테면 튤립이죠. 튤립 버블 사건.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그냥 시드는 꽃이에요. 시드는 꽃인데 그 시든 꽃을 사겠다고 집을 팔고 그 한 송이를 사기 위해서 남들이 산다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왜? 언젠가는 시들 텐데, 그죠? 누군가는 제로섬 게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는 얘기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화를 내요. 그때 당시에도 튤립은 앞으로 시들 것이다 이런 얘기면 어땠을까? 아마 엄청나게 욕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쵸?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그에 합리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게 뭐냐면 바로 퍼예요. 자, 기업의 자산 실체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 하나로 PBR을 완전히 깡구리 무시해서 PBR 0.1배까지도 빠지고 0.08배까지도 빠졌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쳐요. 그런데 그런 이제 퍼라는 것은 매년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올라와 가지고 퍼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떨어져서 퍼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두 개의 저평가가 있어. 그럼 주식은 어떤 거 사야 돼? 이익이 올라와 가지고 저평가되는 게 1등주고 이게 2등주잖아요. 그죠? 그럼 1등주도 사고 2등주도 사야 돼요. 근데 얘가 퍼가 이 1등주에서 퍼가 뭐 100배 막 이런 게 있고 10배가 있고 얘는 2배. 그래서 막 1년에서 2년이면 원금을 회수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거 사야 돼? 요거 사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사야 되죠. 근데 요거 사요. 100배, 1000배 있는 거 산다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논리예요. 야, 비록 얘는 퍼가 높지만 퍼가 높다는 이유는 뭐야? 인기가 많다는 뜻이야. 수급이 있다는 뜻이야. 가는 놈이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어요.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더 올라가고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더 빠져.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가치래. 이 회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래. 정말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되게 당연시처럼 얘기하고 살았어요. 이건 뭐예요? 투기예요. 투기론이죠. 투기론 입장에선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오로지 수요만 쫓아다니는 거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돼요. 상투를 잡아야 돼, 누군가는. 그런데 퍼가 낮고 배당이 높으면 모든 사람들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배당을 20% 주는 기업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주가가 떨어져요, 오히려. 정말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배당 투자는 되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종목은 퍼가 100배, 1000배인데도 그냥 그 종목은 되게 착한 종목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돈 말아먹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 동창도 있고 후배들도 있잖아요. 경력이 20년 돼요. 그런데 대화가 안 통해. 그 친구는 그냥 주가가 막 폭등하면은 그냥 막 환장해가지고 막 그거 사기 바빠 막. 매번 물려. 매번 물리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인정하고도 싶지도 않아. 그냥 언젠가는 주가 오를 거야.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들어 올릴 거야. 그걸로 20년째 물려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래요. 이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주식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식시장에서요, 공부 죽어라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깊은 철학적 의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냥 오로지 남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발상이라는 걸 활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